Welcome to 굿널스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널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번에 영상이 좀 늦었어요. 저번 시간에 IV나 AST에 대해 더 시범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AST를 해도 되는 항생제와 안 해도 되는 항생제를 함께 구분지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항생제가 무엇인지, 어떤 원리에 의하여 세균을 억제하거나 죽게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항생제가 없을 땐 인류는 어떤 것을 사용했을까요? 4500년 전부터 인도에서는 님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가 해탈 후 자신이 죽으면 이 님나무로 관을 짜서 태워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정통의학서 아율베다에서는 만병의 효과적인 약이라고 명시할 정도로 님나무는 인도에서 건강과 미용을 위해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인도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닙잎과 오일로 아기를 키운다고 합니다. 살충효과,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항알레르기, 항염증, 항암 기능까지 있는 나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근래에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가 시작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 FDA에서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라고 명백하게 밝힐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에서 사용했던 두 번째 항생물질이 있는데요. 프로폴리스라는 물질입니다. 프로는 방어하다, 폴리스는 도시국가라는 뜻으로 도시국가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수호한다는 뜻이에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여러 식물에서 뽑아낸 수지와 같은 물질에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섞어서 만든 물질로 페니실린보다 1000배나 강한 부작용이 없는 천연 항생물질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하였고,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지에서는 피부질환과 감염증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서도 말벌집을 이용해 등창과 종기 등을 없앨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항생제가 처음 발견된 시기는 1928년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유행성 독감을 연구하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프레민 박사는 세균 배양 접시에 특이한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박테리아를 다 죽인 채 혼자 남은 이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은 20세기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독감, 기관지염, 급성 폐렴 등의 질병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사망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플레밍 박사는 이 발견을 통해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멈추는 약물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항생제는 안티박테리얼 항균제, 안티펑걸스 항진균제, 안티바이러스 항바이러스, 이런 단어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항균제 중심으로 약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균 속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세균의 구조를 그려봤는데요. 생물학을 또 머리 아프게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것만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해요. 먼저 세균은 세균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어요. 사람 세포는 세포막만 존재합니다. 이 세균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두꺼운 여러 겹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벽으로 인하여 세균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합성 기관이 세균의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균의 리보솜은 30과 50의 서브 유니트로 구성되어 있고 토탈 70 컴플렉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항생제 분류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핵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DNA를 복사하면 RNA라고 하는데요. RNA는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니라서 핵 표면에 존재하는 핵공, 즉 핵구멍을 통과하면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으로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 안에 DNA가 형성되도록 돕는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엽산 폴릭액시드 또는 폴리레이트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의 세포는 엽산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세균이라는 미생물은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꼭 엽산을 챙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세포의 성장과 분해에 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아까 핵공을 통과한 RNA가 단백질 합성 기관인 리보솜에 도착하면 그 유전 정보로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세균이 계속 성장하고 분해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왜 제가 이런 세균의 성장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렸냐면, 항생제가 이런 과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서 항생제가 세균을 죽이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항생제의 세균세포에 작용하는 타겟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균만 가지고 있는 세포벽 합성을 억제해서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세포막 합성을 억제하여 세균이 터져서 죽게 합니다. 세 번째, 리보솜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해 세균의 성장과 분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 핵산, 즉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와 RNA에 작용해서 합성을 억제시킵니다. 마지막으로 DNA 조효소인 폴릭 액시드, 엽산 합성을 억제하여 아예 유전 정보를 만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벽 합성 억제, 단백질 프로틴 합성 억제, 폴릭 액시드, 엽산 합성 억제, 그리고 핵산 합성 억제, 세포막 투과성의 변화로 이렇게 총 5가지로 해가지고 항생제 세균 타겟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은 항생제가 세균의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항생제가 작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항생제 계열로 해가지고 나눠볼 겁니다. 항생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고 무슨 외계어 같이 처음에는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그리고 약물 검색 사이트인데 이곳에 들어가면은 계열별로 항균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낯설고 힘들 수도 있는데 임상에서 자꾸 접하고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외워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킴스 온라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항생제 계열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께서 따로 공부하시는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이 주소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 주소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약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lassification of Antibiotic이라고 항균제 계열별 약물 정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균제 계열별 작용 기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항균제들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뭐 베타랍탄계 항생제라고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글라이코펩타이드 계열, 뭐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분류, 그리고 성분명과 제품명, 그리고 투여 경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성분명은 페니실린, 뭐 이렇게 있고 암피실린, 페니실린계는 이렇게 실린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상품명, 제품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제품명 중에 하나만 골라서 요즘 많이 쓰는 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세파 계열로 해서 요즘은 뭐 4세대나 3세대로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은 맥시핌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맥시핌을 클릭을 하게 되면 약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따로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항생제 분류를 봤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항생제를 세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편 영상을 준비해서 항생제 분류표는 추후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항생제 반응 검사, 안티바이오틱 스킨 테스트를 꼭 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임상에 계시는 신규 선생님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AST를 꼭 해야 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베타랍탄계 항생제 계열은 모두 AST를 해야 합니다. 항생제 부작용으로 가장 위험한 것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예요. 베타랍탄계 항생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흔히 페니실린 쇼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약물 투여 전에 피부 반응 검사로 선별 검사를 시행하지만 페니실린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고 페니실린인 경우에도 100%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가장 무서운 것은 후두 부종이 일어나서 환자가 숨을 쉴 수가 없고 사진에서처럼 그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입어서 쇼크가 되거나 익스파이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볍게 두드러기나 발진이나 미열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기관지가 컨스트릭션, 수축되어서 후두 부종으로 딥스니아 오면서 호흡곤란 오면서 아스피시아, 질식사로 끝내 익스파이어, 사망하시는 거죠. 어떤 저희 병원의 환자분은 이런 항생제 부작용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응급실에 오셔서 CPR까지 하셨고 인투베이션 하고 나중에 벤틀레이터 달고 브레인 인저리 있고 거의 베지터블 스테이트,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어요. 그 상태로 빼드리든 침대에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요. 많이 안타깝죠. 사람이 최소한의 역할은 없고 그냥 숨만 쉬고 눈만 꿈뻑꿈뻑 하는 정도만 지내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점점 사지는 니지더티, 강직되면서 매일 피지컬 테라피를 하고 계시는데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인공호흡기는 계속 달고 있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빼고 트라키오스토미, 기관 절개관 시술을 하시고 그쪽으로 O2,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페니실린계 항생제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위험한 약물이 될 수가 있으니 꼭 AST는 필수겠죠. 항생제를 이제 맞은 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아직 의료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스킨 테스트 시행 여부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계나 세파로스포린계를 투여하기 전에 스킨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면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더라도 판정이 불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타랍탐계 항생제가 AST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백타랍탐이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이거는 화학적인 구조를 이루는 말이에요. 여기 그림처럼 3개의 탄소 원자와 1개의 질소 원자로 이루어진 환연고리를 말합니다. 이 구조를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카바페넴, 모노박탐은 모두 이런 화학적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백타랍탐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타랍탐계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페니실린계, 세파로스포린계, 카바페넴, 모노박탐 등이 있어요. 세파는 1세대에서 4세대까지가 있어요. 근데 세파계는 세대 간의 교차 반응이 있다고 해요. 교차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약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페니실린계 내 또는 세파 계열 내에서도 흔하고 페니실린과 세파 계열 이렇게 다른 계열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페니실린 또는 다른 백타랍탐계 항생제의 과민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해당 약물뿐만 아니라 교차 반응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약물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페니실린계에는 그럼 무슨 약물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약물이 있는데 자세한 건 아까 알려드린 킴스 온라인 주소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페니실린을 보시면 끝이 실린이로 끝나면 거의 페니실린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왼쪽이 이렇게 성분명이고 오른쪽이 상품명, 그리고 투여 경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크라목신, 콤비신, 타조신 이렇게 익숙한 항생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조신, 타박신, 콤비신 등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타박신 2.25mg 또는 4.5g을 많이 사용합니다. 환자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BID, TID, QID로 유지하면서 노멀 셀라인 50cc 또는 100cc에 믹스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조신 같은 거나 타박신 같은 경우는 그 셀라인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미리 믹스를 해놓고 환자에게 투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구조와 기능이 페니실린계와 굉장히 유사하고 항균 범위와 특징에 따라서 1세대에서 4세대로 나눕니다. 세대에 따라서 항균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세대가 높다고 해서 항생제가 더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백타랍탐계 항생제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진 약제입니다. 임상이 있는 닥터들로부터 폐렴이나 수막염 등의 여러가지 감염증 치료에 효과적인 선택 약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는 개발 시기에 따라 명명되기 시작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세팔로스포린으로 이제는 학술명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수십 가지의 제제가 개발되어 임상에서 가장 널리 효율적으로 처방되는 항생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는 이렇고요. 그리고 2세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이런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3세대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항생제는 세포탁심, 세포트리악손 등이 있어요. 그리고 4세대 항생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맥스핌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에서 1세대는 거의 안 쓰고 2세대에서는 후르마린과 야마테탄을 사용하고 3세대에서는 세포탁신과 세프트리악손을 사용하고 4세대에서는 맥시핌을 사용합니다. 환자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BID, TID, QID로 유지하면서 멸균 중류수를 시린지에 재서 믹스를 하거나 생리식 염수를 믹스를 해서 투여를 합니다. 항상 항생제와 모든 약물 투여 전에는 5R 준수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바페넴과 모노박탐의 경우는 페니실린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감인 반응 발생률이 9에서 11%입니다. 모노박탐에 대한 교차 반응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항생제가 있어요. 이미페넴, 메로페넴 이렇게 대표적으로 임반지가 있고 또 메로펜이라는 항생제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모두 AST가 꼭 필요한 항생제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꼭 기억해둬야 될 거는 백타랍탐계 항생제는 무조건 AS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AST를 안 해도 되는 항생제를 구분지어 볼게요. 이제 AST를 안 해도 되는 것만 해서 이렇게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글라이코펩타이드계,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마이크로라이드, 퀴놀론계는 AST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리파핀친이라는 그 계열이 있는데 여기는 항결익제입니다. 이렇게 AST가 필요하지 않는 항생제를 묶어놨고요. 여기서 퀴놀론계와 반코마이신 제제는 이 제제 자체가 히스타민 분비 능력이 있기 때문에 AST를 시행할 경우 위양성, 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AST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약물 과민 반응이 있는지만 문진을 하고 투여를 합니다. 마이크로라이드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은 AST의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AST를 특별하게 시행하지 않습니다. 특히 반코마이신 같은 경우는 false positive, 거짓 양성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짓 양성이라는 것은 대상자에게 과민 반응이 없는데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이유는 반코마이신의 경우는 분자량이 커서 희석이 잘 안된다고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반코마이신 induce histamine release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독하기 때문에 피부 괴사에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반코마이신 induce histamine release라는 것은 반코마이신으로 인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위양성, false positive, 거짓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약물들은 TDM이라고 테라픽 드럭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DM은 보통 처음 투약 3일이 지나면 TDM을 시행하고 투여 직전에 랩을 시행해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값에 따라서 항생제의 용량을 증량할지 유지할지 감량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글라이코펩타이드 계열에서는 반코마이신, 요거는 하노마이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테이코플라닌에서는 타고시드라는 약물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환자마다 적용 방법이 다르겠지만 보통 QD, BID로 유지를 하고 생리식염수 NS100을 믹스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은 끝이 이렇게 마이신으로 끝나는 성분명이 많습니다. 이런 항생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ST의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로는 성분명 끝이 이렇게 플록삭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해서 이렇게 성분명들이 있고 대표적인 상품의 항생제를 보면 시프로바이와 아벨록스 등이 있습니다. 이 항생제들도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AST를 안 해도 되는 액체로 된 항생제가 있습니다. 트리젤주나 또는 메트로니다졸주, 방금 전에 봤던 퀴놀론계 항생제에서 아벨록스나 시프로바이 등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T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AST를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AST가 필요 없는 거는 지금 왼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조금 길게 AST를 꼭 해야 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항생제를 같이 구분지어 봤고 항생제의 유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편에서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항생제 분류를 세세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누락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삶의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